10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형화, 모델링과 관련되는 이항 로지스틱 모형과 일반화 로지스틱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주형 자료 분석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차표 분석에서 행과 열 범주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행변수 그랬을 때 관련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카이제곱 검정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모양으로 관련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차표 분석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차표 분석에 있어서의 시각적 표현하는 대응 분석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보통 외부에서도 워낙 많이 이용되는 좋은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런 대응 분석의 활용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분석, correspondence analysis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죠. 원래는 이 대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이제 개발된 부분이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수량화 방법 3이라고 하야시라고 하는 하야시 교회에서 개발된 수량화 방법의 수량화 방법 3과 대응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응 분석의 활용성을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고 그와 관련되는 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차원 이원 분할표, 이원 분할표는 이제 행과 열로 교차표를 만든 거잖아요. 적용되는 카이제곱 검정은 뭐 동일성 검정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독립성 검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행과 열 변수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행과 열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즉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카이제곱 검정은 단지 관련이 있다 없다를 검정을 해줄 뿐인 거죠. 따라서 대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과 열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의 결합 형성을, 결합 형태, 양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그래픽 방법입니다. 그래픽적 자료기술 방법이 대응 분석이다. 그래서 행과 열의 이원분할표에 대한 행과 열의 결합 형태를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대응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 대응 분석도 있고요. 다중 대응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응 분석만 해도 굉장히 또 방대하게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이원 분할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2차원 교차표를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주로 그래프 표현은 뭐예요? 2차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3차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디폴트는 2차원으로 우리가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 교차표에 대한 차원 축소 기법이다. 그래서 행변수에 대한 범주가 있을 거고요. 열변수에 대한 범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저차원 공간, 특히 가능하면 2차원 공간에 표현해서 그런 2차원 교차표의 행과 열이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있다면 결합 영상을 띠고 있는가라는 걸 도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일종의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성분 분석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별량 분석을 시작하면서 바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주차에 시작이 될 겁니다. 주성분 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요번에 올해 우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있는 건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한데, 16대 국회의원과 관련되는 선거 자료입니다. 자, 16대 보면 가로가 뭐예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등에서 제주까지 바로 가로가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의 범주가 몇 개예요? 서울, 부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섯 개 시도, 광역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세로에는 지지정당입니다. 당시의 당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무소속 이렇게 5개의 범주가 있고요. 행에는 16개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16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면은 16대 선거점 SAV라고 해서 이제 자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나와 있고 지지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득표와 관련되는 게 있어요. 이럴 경우 이제 분석 메뉴를 눌러서 차원 감수에서 보면 맨 두 번째 보면은 대응 일치 분석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교차표잖아요. 가로가 지역, 세로가 지지정당. 즉 지역과 지지정당 간에는 관련이 있냐 없냐 카이저곡 검정할 수 있죠. 그 카이저곡 검정 결과 나와 있죠. 값이 얼마입니까? 7339408이 카이저곡 값이고요. P값이 0.001 매우 유의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이 후보자 간에는 뭐 관련이 있다. 그런 거죠. 끝. 거기까지 하고. 이게 너무 초보적인 분석이 끝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자료를 갖다가 유심히 쳐다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사 자료는 앞서 카이저곡 검정에서도 여러분들 카이저곡 값은 n 곱하기 상관계수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저 표본 크기가 크면은 거의 관련이 있다고 나와요. 다 유의하다 이거죠. 그래서 카이저곡 제곱 검정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역과 지지 정당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관련 패턴을 보이는가 그런 결과를 제공해주면 훨씬 유용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대응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두 번째 결과를 보면은 차원이 1, 2, 3,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원까지 하면 거의 큐뮬러티브 41.2%, 2차원까지로 축소하면 전체 자료의 74.1%, 즉 0.74일만큼 설명해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지역, 행범주에 대한 그 2차원 축소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부터 해서 제주까지 나와 있고요. 스콰인 디멘션 보면 1차원 값 0.012 서울, 2차원 값은 마이너스 0.144로 이렇게 수치화, 계량화돼서 차원 축소가 이루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은 이제 지지정당은 5개였죠. 한나라당부터 무소속까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몇 차원? 스퀘어 디멘션 1, 2라고 하는 2차원에 의한 차원 축소했을 때 좌표값들이 수치화된 즉 계량화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수량화된 결과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결과들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로우 포인트 포 지역, 즉 행변수 16개 지역에 대한 앞서 나온 좌표를 갖다 1차원, 2차원으로 시각화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겁니다. 보면은 지역별 특성이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광주가 되게 특별하죠, 여러분들. 광주가 되게 특별합니다. 좌측, 우측 중엔 우측에 있고요. 아래 중엔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과 전북이 되게 비슷하죠. 즉 1차원 가로축에 우측에 있어요. 겹쳐서. 그 다음에 충북, 대전, 충남이 또 비슷하죠. 즉 가운데 위치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부산, 대구, 경북이 또한 되게 비슷하죠. 그 다음 경남, 울산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제주, 인천이 원점 근처에 비슷하게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그룹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지지 정당을 한번 또 열 변수였죠. 열 변수 지지 정당에 대해서 보면은 자, 1축 가로를 보면요. 새천년 민주당이 우측에 있죠.
우측에 있을 겁니다.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민주국민당하고 한나라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조금 일축 기준에서 좀 비슷합니다. 자유민주연합은 그것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열과 관련되는 좌표 모습이다. 그래서 행지역과 열 좌표를 이렇게 겹치면 플롯이 두 개가 그려지죠. 두 개. 플롯이 두 개. 그래서 바이 플롯 이런 거죠. 그런 걸 행과 열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걸 행열도 바이플롯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겹쳐보면 새천년 민주당은 뭐예요? 광주, 전남, 전북 우측과 대응되잖아요. 그렇죠? 한나라당은 부산, 대구, 경북과 대응되죠. 자유민주연합은 충북, 대전, 충남과 대응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역과 지지정당 간의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결합 형태를 띠고 있는지, 즉 우리나라는 이런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그 10페이지에 겹쳐져 있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11쪽으로 가볼게요. 범죄형 자료 분석과 관련되는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건 행과 열의 결합 양상이나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단지 행과 열의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 줄 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 양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응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다. 바로 대응 분석은 2차원 교차표에 행과 열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래프적 자료기술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는 교차 검정, 그 교차표에서 쓰이는 검정 중에 하나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는 것이 교차표 분석 이꼬르 카이제곱 검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응 분석의 활용은 그래프를 통해서 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또는 리서치에서라든지 분야로 보면 경영학, 심리학, 사약 이런 데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실무제를 대상으로 보고를 할 때는 뭐 교차표도 보여주고 회계 분석 결과도 보여주고 이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회사에 바쁜 임원 대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대응 분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딱 시각화해서 보여줘서 설명하면 훨씬 더 칭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 때 데이터 마이닝 그런 수업을 들어나갈 텐데요. 거기 보면은 디시전 트리, 즉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범죄형 자료에 있어서의 모델링 방법으로 이항 로지스틱 또는 다항 로지스틱 이런 걸 해봤잖아요. 범죄형 자료의 모델링. 그런 범죄형 자료의 모델링에 대한 그래픽화란 기법이 바로 뭐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맨 위에 있는 게 뿌리입니다. 맨 위에 걸 갖다 거꾸로 뒤집으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가지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거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용 상태가 나쁨이 52.01%, 좋음이 47.99%, 그러니까 52%대 48%죠. 이럴 때 어떤 사람 보고 신용 상태가 좋을까 나쁠까 그러면 그냥 나쁘다고 찍는 거죠. 그럼 100점 만점에 52점은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졌을 땐 신용 상태를 좋고 나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 잡힌 게 뭐예요? 급여 형태라는 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P밸류가 0.0000이고 카이스키아도 179.665로 의해서 급여 형태가 가장 두 개의 신용 상태가 좋고 나쁨을 구분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마디가 만들어졌죠. 주급 이상이라고 하는 우측은 뭐예요? 주급 이상. 월급 받는다는 거예요. 왼쪽은 주급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일당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당 받는 사람들 보면 신용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얼마예요? 86.67%.
좋을 가능성 13.33이죠. 우측을 보면 주급 이상 월급 받는 사람들은 신용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15.8이고 좋을 가능성이 84.18%예요. 즉 우리가 어떤 한 그 개인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급이나 일당을 받는 사람인가만 알아도 주급 이상은 신용 상태가 좋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쁘다고 판정을 내리면 훨씬 더 신용 상태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 연령 구분 또는 직업 구분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지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드가 이제 터미널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로드의 맨 끝이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신용 우측을 볼게요. 주급 이상 즉 월급을 받고 그리고 나이가 25세 미만보다 크면 신용 상태가 나쁠 확률 0.92%, 좋을 확률 99.08%죠. 맨 끝마디 한번 보세요. 더 쪼개지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 상태가 좋다라고 판정을 내려면 100점 만점에 99.08점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왼쪽으로 보면 연령이 25세 미만이지만 직업이 사무직 관리직인 경우 신용 상태가 좋을 확률이 뭐예요? 100.00%잖아요. 나쁠 확률이 0%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신용 상태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무 구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항, 다항, 즉 범주형 자리의 모델링에 대한 그래픽화라는 기법이 디시전 트리 기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소화하길 바랍니다.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기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에 걸쳐서 범주형 자료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9주차 때는 교차표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10주차 때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델링과 관련되는 것, 또 그래픽화란 기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주차까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11, 12, 13, 14주 4개의 주는 다별량 분석 기법, 주성분 분석 기법, 그 다음 주 인자 분석 기법, 그 다음에 판별 분석 기법, 마지막 군집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15주차 때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 보면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말 시험을 전체 반영 비중의 60%를 두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1주부터 14주까지 배운 고급 통계 분석 기법, 정리해준 기법을 이용해서 실질적 자료 분석을 하는 그런 걸 기준으로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